첫 번째 1단원이 수학 경제생활이죠. 수학 경제생활. 경제생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어떤 연산에 대한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비율, 뭐 이런 얘기 나와요. 그 다음에 뭐 퍼센트 포인트 뭐 비율이랑 비례랑 뭐 사실상 뭐. 그 다음에 경제 지표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환율이랑 세금이 나와요. 그래서 1단원의 목표는 뭐냐면, 오늘 하는 1단원의 목표는 뭐냐면, 먼저 여러분한테 연산은 어떻게 하는지, 비율이란 무엇인지, 비례관계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걸 가지고 경제지표를 계산하거나 뭔가 해석을 한다든지, 환율을 통해서 뭔가 뭐 원달러 가치 같은 거를 구한다든지,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데 쓰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방식을 통해서 이것을 계산해 나가는 단원이 수학 경제생활이다. 그러면 실제로 수학이기 때문에 수리 경제가 아니고 경제 수학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한 건 결국에는 이거를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재밌는 점은 1단원 같은 경우에 이 계산 자체가 수식이 존나게 복잡해서 여러분이 막 3차 방정식 풀어야 되고 4차 함수 뭐 미분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단순해요. 왜냐면 연산이라는 게 기껏해야 사칙연산이라는 거야. 뿔마 곱 요거밖에 없고, 비율이라고 해봤자 퍼센트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비례라고 해봤자 A 대 B를 이해를 할 줄 알면 된다고. 이걸 아직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사실은 다시 짚어주긴 하겠지만 이 간단한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단원이 수학 경제 생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단원은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 굉장히 쉽고, 그러면 계산에 초점이 맞춰질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경제지표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세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상황에 대한 이해가 좀 중요하고 약간은 배경 지식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1단원에 대한 학습은 다른 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에 비해서는 조금 수학보다는 경제 쪽에 치중해도 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뭐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실제로 이제 교습 방법 자체도 이쪽에서는 경제지표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 즉 경제지표에서 이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GDP, 국내 총생산에 대한 얘기인데, 요걸 아셔야 되고, 경제 성장률에 대한 얘기를 알아야 돼요. 성장률. 그 다음에 환율이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정해지고, 그 환율은 내가 실제로 거래를 할 때, 그러니까 실제 거래의 상황에서 내가 맞닥뜨리게 되는 다양한 것들. 아마 뭐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도 꽤 있을 테니 돈을 환전을 하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환전을 하게 되는지, 뭐 수수료는 어떤 식으로 내게 되는지, 뭐 환율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들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다. 이게 수학 경제 생활이고, 오늘은 아마 환율 정도까지 할 것 같아요. 수업을 환율 정도까지 하고 세금이랑 원리합계 관련된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것 같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맨 앞에 보시면 연산부터 나와요. 경제 수학이기 때문에 경제 지표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할 줄 알았는데, 사실 살짝 넘겨보시면 연산이 나오고, 뭐가 나오냐면 되게 재밌는 것들 나와요. 맨 앞에 생각 열기라고 해서 이런 거 나옵니다. 3, 네모, 3, 네모, 3, 네모, 네모, 3. 이런 거 사실 초등학교 때 이런 거 좀 하지 않니? 이거 가지고 뭐 3 만들기, 여기다가 괄호 쓸 수 있고, 뭐 사칙연산 쓸 수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서는 일단 뭘 배우냐면, 사칙연산 중에서 나는 쭉 늘어났을 때는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하고, 물론 괄호를 먼저 보고, 괄호를 가장 1순위로 보고, 곱셈 나눗셈을 그 다음에 보고, 뿔마를 가장 마지막에 계산을 한다, 이런 것들을 할 거라고. 그럼 요거 3 어떻게 만들죠? 예컨대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거 약간 생각 넓히기. 아, 정답. 이거 가능하죠?
이렇게 3 나누기 3은 1이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걸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나올까요? 되게 내기가 애매해요. 왜냐면 답이 여러 개인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면 뭐 사칙연산 요거 말고 다른 것들을 쓴다면 사실은 굉장히 넓어지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런 걸 이제 연산을 가지고 요런 걸 먼저 연산을 한다라는 얘기를 해주기 위함인데 여기서 혹시 계산기에다가 2 더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입력을 하면 뭐가 나오는지 아시는 분? 계산기에다 입력했어요. 사람 말고. 물론 계산기도 공학용 계산기냐 일반 계산기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옛날 계산기는 2 플러스 3을 입력하고 나서 곱하기를 누르는 순간 뭐가 딱 뜨냐면 화면에 5가 떠요. 그 다음에 5로 곱한다고. 그러니까 순서대로 되게 희한해요. 공학용 계산기는 이거를 수식을 한 번에 딱 쓰고 여기서 엔터 하면 여기까지 판단을 하고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서 17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연산 같은 거 기본적인 것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요 연산을 가지고 사실은 결국에는 경제 지표를 어떤 식으로 내가 계산을 하느냐에 대한 얘기가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나옵니다. 여기 연산은 직접 하실 거 거의 없고 문제도 없죠. 그냥 특별히 볼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경제 지표를 나타날 때는 단위라는 중요한 기준을 이용을 한다. 단위라는 게 있다. 근데 단위 알잖아. 단위 모를 만한 거 여기서 암기할 만한 거 딱히 없어요. 없고 그래서 쭉쭉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15페이지까지 넘어가서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이제 비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비율에 대한 얘기부터는 조금 할 얘기가 있어요. 비율은 자, 첫 번째 나는 이제 연산을 설명을 했어. 연산을 책에서 설명을 했고 두 번째 비율에 대한 얘기를 한대. 우리는 이 흐름이 어디로 갈 거냐면 연산이랑 비율까지 설명을 한 다음에 16페이지 비율 없나요? 있죠? 응. 교과서가 진짜 미안하지만 족같이 만들었어요. 진짜 족같이 만들었어요. 보시다 보면 오류도 많고 오타도 많고 그러니까 왜냐면 처음 등장하는 과목이잖아. 근데 사실은 처음 등장하는 과목이라서 되게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 되게 거지같이 만들었어요. 하다못해 이 교수안 어떻게 써있는지 아니? 원래 수화 경제생활이거든. 수화 생활경제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되게 사소한 희한한 오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간간히 그런 거 찾는 재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비율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건데 비율도 사실 되게 뻔해요. 우리가 A 대 B 뭐 이런 걸 보겠다. 근데 이제 조금만 이해하셔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A 대 B에서 해석 자체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 B에 대한 A의 B예요. 즉 A 대 B랑 B 대 A랑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조금 달라. 기준이 B가 되는 거죠. B. 뒤에 게 기준이 되는 거고 내가 관찰하고 싶은 건 A예요.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확률과 비슷하죠. 분모가 전체가 될 거고 분모가 B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식으로 쓴다면 B분의 뭐 A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가 기준이 되고 B 중에서 A의 비율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근데 뭐 비율 뭐 다 알잖아. 그래서 자 비율과 바로 직결되는 게 뭐냐면 퍼센트라는 개념입니다. 퍼센트 개념이 조금 중요해요. 원래는 이 교과서에는 경제지표인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게 좀 먼저 나오는데 비율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퍼센트를 아셔야 되고 여기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기본적인 비율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텐데 내가 퍼센트라는 거는 뭐였냐면 예컨대 뭐 200명 중 뭔가 확진자의 비율을 관찰을 할 때 퍼센트라는 단위가 나타내는 건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기준을 즉 분모를 100으로 했을 때의 분자값이에요. 분자값. 뭐 200명 중에 예컨대 40명이라고 칩시다.
너무 많죠? 요새 거의 없는데 20명이라고 할게요. 그럼 200분의 20인데 이거를 내가 분모를 100으로 바꾸겠다는 거야. 그럼 100분의 10이 되죠. 이렇게 되죠. 그죠? 물론 여러분 여기다 원래 100을 곱해요. 그냥 100을 곱해서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퍼센트라는 거는 분모를 100으로 잡았을 때 분자에 해당하는 그 비율을 관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자에 해당하는 거를 너를 10%라고 부르고 대체 이런 거 왜 가르치고 있는 거죠? 퍼센트 누가 모르죠 도대체? 기호로 이렇게 쓰고 그럼 여러분이 모를 만한 거 얘는 100분의 1이 1%잖아. 기준이 100이 아닌 게 있어요. 얘는 약간 상식 기준이 1000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퍼밀이에요. 왜냐면 센트는 어디서 온 거냐면 우리 센티미터 같은 거 할 때 그게 센트는 100분의 1m인 거죠. 센티미터는 밀리미터는 1000분의 1m예요. 그래서 1000에 대한 비율로 볼 때는 퍼 밀이라고 쓰고 퍼 밀 이렇게 씁니다. 얘는 이렇게 단순하죠. 자, 그럼 뭐가 도대체 어렵냐? 퍼센트에서 조금 어려운 얘기는 이게 어려워요. 뭐가 있냐면 요거는 이제 여러분 시험에도 나올 법하고 약간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럼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는 사실은 다른 개념이고 우리가 요거랑 이제 좀 비교를 해서 보자면 퍼센트 포인트라는 거는 퍼센트는 단순하게 100에 대한 비율이었다면 퍼센트 포인트는 항상 뭐로 정의될 수밖에 없냐면 퍼센트의 트의 차이로 정의돼요. 이렇게. 자,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뭐 지난 3월 달 확진자 비율이 있다고 칩시다. 비율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뭐 0.1%라고 할게요. 이렇게. 근데 이게 4월 달이 되면서 많이 치료가 되고 확진자가 줄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뭘로 바뀌었냐면 0.04%라고 합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나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0.1%의 얼마만큼 감소한 거냐면 60% 감소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쓰시면 안 되냐면 여기서 0.06% 감소했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 기준 자체가 확진자의 비율이에요. 비율 자체가 60% 감소한 건데 비율이 0.1%였어요. 0.1%에 60%는 0.06%죠. 그만큼 감소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혼용을 하다 보니 굉장히 헷갈린다고. 야, 확진자가 60% 감소했대. 그러면 아니 씨발 그럼 대체 몇 %였던 거야? 그럼 60% 이상이었다는 소린데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퍼센트 포인트라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 얘는 애초에 관찰 대상이 애초에 원래 퍼센트였던 것들에 대해서만 퍼센트 포인트를 써요. 이게 포인트예요. 퍼센트 포인트. 자, 그러면 두 번째 퍼센트 포인트로 이걸 나타내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단순하게 이게 0.06% 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아셔야 돼요. 이런 거는 참거짓으로 나오기 되게 좋다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까요? 작년도 2018년도, 재작년도 이쪽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는 여러분이 너무 어려운 거는 몰라도 돼요. 왜? 교수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너무 어렵거나 난해한 지표는 다루지 않는 걸로 돼 있어요. 문제에서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실업률, 무슨 뭐
무슨 뭐 경제 성장률, 사실 경제 성장률 약간은 어렵지만 뭐 실업률 같은 거 대표적인 거, 사실 시험 내기 되게 좋은 거 이런 거, 확진자율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친숙한 걸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라고 하니까 제일 내기 쉬운 거 실업률이에요. 실업률. 실업률이 있는데 실업자가 있고 지워야 되죠. 실업률이 있다고 할게요. 율. 실업자가 원래는 뭐 300만 명이었대. 얼마일까요? 얼마나 실업시켜야 되지? 300만 너무 많은가요? 20만만 할까요? 미국은 지금 개 많죠. 어쨌거나. 자, 근데 그 다음 해에 20만이 좀 뭐 경기가 안 좋아서 30만이 됐다고 칩시다. 근데 이게 원래 실업률 기준에서는 이게 예를 들어 뭐 20만이면 한 250분의 1이니까 0.4% 정도 돼요. 우리나라가 5천만 정도 되거든? 5천만 분의 20만 정도. 근데 얘가 조금 늘어서 0.6%가 된 거죠. 그죠? 20만이 30만 됐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걸 이제 표기하기를 봐봐. 첫 번째, 실업자 인구가 50% 증가했다. 요게 맞나요? 50%포인트 증가했다. 실업자 인구는 애초에 대상이 퍼센트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퍼센트 포인트라는 거를 쓰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단순하게 너에서 50%인 10만이 늘어난 거죠. 즉 이 10만을 전체 원래 거에 대한 비율로 보면 내가 10% 증가한 거, 50% 증가한 거 맞죠? 근데 요거는 0.2% 증가했죠. 이 부분을 이제 표기하기를 그러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실업률로 가도 실업률이 50% 증가했다라고 해도 되지만 사실은 뭐라고 해도 되냐면 0.2% 포인트 증가했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이 없다. 됐어요? 됐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뒤 이어서 조금 배울 무슨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니면 뭐 세금이라든지 자, 예컨대 세금을 내가 원래 소득에 뭐 소득세가 있죠. 소득세. 예컨대 원래 원천징수세라고 있어요. 이제 우리 같은 사업자들은 3.3%를 떼는데 그러면 그 원천징수세에 50%를 감면해 주겠다라고 한다면 그 3.3%에 대한 50%를 감면해 주겠다는 거죠. 그럼 그걸 퍼센트 포인트 표현으로 바꾼다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원천징수세를 1.65% 포인트 감면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된다는 거야. 왜? 원천징수 세율은 퍼센트니까. 그죠? 그래서 대상이 되는 게 퍼센트인 경우에만 한해서 우리가 이런 거를 쓸 수 있다. 그래서 비율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퍼센트 포인트에 대한 얘기를 조금 먼저 했어요. 그래서 퍼센트 포인트는 여기 뒤에 나오는데 자, 그 앞서서 여기 뭘 보시냐면 17페이지 여긴 조금 중요합니다. 밑줄 치면서 좀 볼게요. 밑줄 치면서 좀 읽을게요. 자, 거기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경제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생산 지표인 GNP, GDP, 그 다음에 소득 지표인 GNI 등이 있다. 그래서 이 정도 간단하게 밑줄을 쳐보시면 일단은 요거 지표가 세 개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GNP는 국민 총생산, 그 다음에 GDP는 국내 총생산,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GNI는 국민 총소득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건 뭐밖에 없냐면 국내 총생산만 아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최종적으로 뭔가 계산을 할 때, 2단원에서 계산을 할 때 쓰는 거는 경제지표를 계산하라고 했잖아. 근데 경제지표를 계산을 할 때 국민 총생산으로 할 수도 있지만 국내 총생산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국민 뭐 총소득 이런 걸로 할 수 있는데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 요 밑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단락, 그러니까 밑에 단락이 문단이 단락이 두 개인데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줄 끝에 국내 경기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생산 중심 지표를 GNP에서 GDP로 바꾸었다. 요 정도 이제 알아두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조금 비교를 해볼게요. GNP가 있고 이 두 가지만 조금 봅시다. GDP
GNP는 국민 총생산이고 너는 국민. 기준이 국민이에요. 너는 기준이 국내예요. 국내 총생산. 총생산. 이렇게. 자, 국민 총생산은 자국민이기만 하면 무관하게 어디서 생산하는지 무관하게 요 지표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거야. 그죠? 우리나라 사람이면 내가 미국에 가서 돈을 벌든 일본에 가서 돈을 벌든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전의 트렌드였다면 요즘에는 국내 총생산을 가지고 이제 경제 성장률에 많이 어떤 경제 성장의 지표로 많이 삼습니다. 사실은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국내 총생산이라는 거는 외국인 노동자 뭐 누구 할 것 없이 우리나라에서 경제 생활을 해서 뭔가 소득을 일으킨 부분을 말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나가서 버는 사람은 안 치겠다는 거야.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이걸로 바뀌었을까요? 예전에 비해서 바깥에서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돈을 많이 버는 비중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애시당초에 우리가 경제성장률이라는 거는 우리 자국 경제에 대한 얘기일 거 아니야. 그럼 우리나라 경제가 활성화가 되려면 당연히 돈을 그들이 어디서 벌어서 어디서 써야 되겠어? 우리나라에서 써야 돼요. 내가 해외에서 아무리 큰 돈을 벌어도 해외에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돈은 거기서 벌고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막 쓰고 다시 가서 존나 벌고 이게 원양어선도 아니고 그렇게 잘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거기서 벌었으면 거기서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우리나라의 경제에는 그닥 영향이 없다는 거야. 그 새끼가 뭐 돈을 벌든 말든 우리나라에서 쓰질 않는 걸. 하지만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서 돈을 많이 벌잖아. 그럼 그들이 와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왕래가 없었다면 요새는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 국민 총생산으로 하는 게 약간 실정에 조금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내 총생산으로 이걸로 어떤 경제 성장률의 지표를 삼는다. 그래서 너를 넘어가 보시면 요거는 씩 암기하셔야 돼요. 넘어갑니다. 한 줄 넘어가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잠깐만. 그 문제 1번 있어요. 문제 1번만 조금만 볼게요. 거기 18쪽에 문제 1번 보시면 다음은 빌 게이츠에 대한 뉴스 기사이다. 기사를 보고 미국의 GDP 국내 총생산을 구하여라. GDP 구하라고 했으니 왼쪽에 보시면 GDP는 GNP에서 대외수치소득 빼고 대외지불소득 다시 더하고 근데 GNP는 위에 보시면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E 빼기 M이죠. 모르셔도 되고 전혀 이 식은 모르셔도 되고 이거를 이렇게 암기해서 문제를 내지 않고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블라블라블라 맨 마지막에 맨 아랫줄 게이츠 재산 900억 달러는 미국 GDP 국내 총생산의 0.5%에 해당한다라고 밝혔어요. 그럼 GDP는 얼마겠니? 900억 달러가 0.5%니까 얼마를 곱하면 될까? 900억 달러에 200 곱하면 끝이죠. 산수할 줄 알잖아.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야 니네 GDP 정의 아니? 니네 이것이 막 민간 투자 지출이랑 정부 재화 더하고 빼고 할 줄 아니? 이게 아니에요. 그건 경제의 문제고 우리는 산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 비율, 비례 이런 거 연산할 줄 아냐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낸다고. 기껏해야. 하지만 아주 중요한 지표들은 수식을 안 주는 게 있는데 그게 그 밑에 경제 성장률이란 얘기고 넘어가 보세요. 다음 장 넘어가 보시면 요거는 밑줄을 쳐놓습니다. 자, 경제 성장률 퍼센트 해서 쭉 밑줄 치세요. 금년도 실질 GDP 빼기 전년도 실질 GDP 나누기 전년도 실질 GDP 곱하기 100% 단위가 된다. 그래서 얘는 기준 자체는 항상 전년도에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성장 이런 식으로 뭐 많이 얘기하는 거 들었죠? 그래서 전년도 실질 GDP 분의 금년도 빼기 전년도. 그래서 기준이 되는 건 전년이에요. 얘가 기준이고 실제 관찰하고 싶은 거는 금년과 전년의 차이를 보고 싶죠. 얼마만큼 성장했는가. 이 부분이 감소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보통 항상 양수가 나오고 곱하기 100. 그래서 단위가 뭐가 되냐면
퍼센트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퍼센트. 그래서 문제가 어떤 게 나오냐면 거기 옆에 보시면 뭐 1인당 GDP 해갖고 막 나오는데 뭐 졸라 당연한 얘기예요. 그냥 인구수로 나눈 거예요. 1인당이니까. GDP는 총생산이야. 그러면 1인당으로 한다면 인당으로 나눠야겠지. 굉장히 이 부분은 직관적이고 문제에서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보시면 바로 예제에서 전체 인구가 50명인 실질 GDP는 100에서 150으로 증가했을 때 경제 성장률과 뭐 구해봐라. 경제 성장률은 이런 식으로 100에서 150이니까 100분의 150 빼기 100 곱하기 150%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인구수 자체는 50이니까 50을 150에다가 나눠주면 그냥 1인당은 3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는 게 단순한 연산들이고 자, 그 다음에 뭐 약간 짚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예제 3번에 약간 살짝 수학적으로는 약간 오류가 있어요. 이게 왜 뭐가 오류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줄게요. 이게 조금 약간 미묘한 부분입니다. 이제 교과서가 또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요거를 설명하기에 앞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봐봐. 연웅이가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월급을 얼마 받고 싶니? 얼마 줄까? 응. 월급. 이 정도는 받아야 먹고 살 것 같다. 먹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야 1,000만 원? 1,000만 원을 받았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려고 마트 다 털어 먹으려고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연웅이가 처음에 입사했을 땐 일을 존나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아니지. 일을 했는데 처음에 실수를 되게 많이 해서 깎였어요. 900만 원으로 깎였습니다. 즉 어떻게 됐냐면 10% 삭감당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래? 다시 좀 익숙해진 것 같고 좀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해서 다시 올려줬어요. 그래? 그러면 다시 원상복귀 시켜줄게. 그리고 다시 10%를 증가시켜줬습니다. 이게 이제 조삼모사 아닌 조삼모사죠. 얼마가 되죠? 그러면 다시 이제는 990이 되죠.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여러분은 이런 사기를 안 당하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10%가 삭감되고 10%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이 990으로 줄었어요. 근데 봐봐. 퍼센트 입장에선 10%가 줄었고 10%가 증가했으면 뿔마 0% 아니야? 맞아요? 그죠? 퍼센트만 놓고 봤을 때는 플러스 10% 마이너스 10%니까 둘이 더하면 뿔마 0%가 돼야 되잖아. 근데 아니잖아. 이거를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경제 성장률이라는 거는 퍼센트인데 5%씩 더한 거, 5%씩 예를 들면 성장을 했어. 그거를 그냥 쭉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눴다고.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산술평균이라고 불러요. 산술평균. 여러분 산술 기하평균 많이 들어봤죠? 산술평균은 뭐냐면 존나게 더한 다음에 그냥 나누는 거예요. 개수로. 기하평균이 뭐냐면 얘는 예컨대 두 개가 있어. 얘는 곱하기 1.1을 한 거죠. 얘는 곱하기 0.9를 한 거예요. 그럼 실제로는 내가 평균적인 변동률을 보려면 전체적인 변동률을 매번 일정한 값을 내가 곱했다라고 쳤을 때 너를 곱하고 너를 곱한 게 R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R은 뭐라고 쓰냐면 루트에 1.1 곱하기 0.9가 돼요. 기하평균 이렇게 씁니다. 즉 내가 어떤 비율에 대한 평균값을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하는 게 맞아요. 그럼 경제 성장률도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지금 뭐라고 돼 있어? 대한민국 2.829 해서 쭉쭉쭉 다 더했잖아. 어떻게 구하셔야 되냐면 100.2829 곱하기 100.0708 곱하기 쭉쭉쭉쭉 다 곱한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쓰겠다니까. 봐봐. 100분의 100 2.829 곱하기 또 100분의 100 얘가 0.708 곱하기 해서 몇 개를 곱하고 나서 루트를 씌우는 게 사실은 우리가 성장률 입장에서 평균 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다고. 이게 이렇게 봐줘야 된다고. 단순하게 퍼센트를 내가 더하고 나누면 이거 똑같다고. 그러면 이 논리랑 똑같아요. 그러면 야 10% 줄였다가 늘려줬으니까 그냥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 평균적으로 0% 변동한 거 아니야? 변동 안 한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한 거라고.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안 맞잖아. 얘는 실제로는 요 값이기 때문에 루트 0.99예요. 이거 분명 1보다 작죠? 그죠?
1보다 작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사소한 오류, 우리가 비율인데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막 계산을 해버렸다. 근데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선생님이 야 닥치고 그냥 다 더해서 평균 내, 이거 어떻게 계산할 건데? 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하시고, 그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공학용 계산기 사용 가능합니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공학용 계산기 줄 리가 없죠. 왜? 니네는 수원 수투 같이 보니까 경제 수학에서 계산기를 쓰라고 할 리가 없어요. 하지만 경제 수학은 원래는 계산기를 쓰게끔 하는 게 맞아요. 문제를 나중에 풀어보면 압니다. 예를 들면 환율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막 단위가 38,125.7원 이렇게 나와요. 그걸 해야 돼. 근데 그렇게 낼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들 위주로 간단하게 개념 위주로 아시면 되겠다. 원래는 경제 수학은 실질적인 상황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계산이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아요. 잘. 예를 들면 이것도 말이 되니? 인구가 50명이래. 인구 50명인 나라 있나? 있을 수도 있죠, 사실은. 근데 잘 없겠죠. 그래서 계산상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래서 넘어갑니다. 요게 이제 저거에 대한 경제 성장률에 대한 얘기. 자, 그래서 거기 넘어가 보세요. 21페이지 보시면 무슨 뭐 경제 성장률 전망이 있는데 전혀 모르셔도 되겠죠. 딱 봐도 안 중요해 보이죠. 전혀 문제와 상관없고 그냥 이런 표가 있다. 그냥 뭔가 그냥 아무거나 넣은 느낌? 그냥 뭐 이런 게 있어. 그냥 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망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 물론 문제 이렇게 낼 수 있죠. 내가 뭐 IMF 경제 성장률 전망에 맞게끔 그 이상으로 성장을 하려면 뭐 이번 2020년도 국내 총생산 얼마 이상이 돼야 되는가?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는 있겠죠. 그죠? 하지만 어쨌거나 나는 국내 총생산을 구할 줄 알면 되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경제 성장률을 계산을 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러한 계산 같은 거 하겠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제 2번도 한번 볼게요. 문제가 몇 개 없기 때문에 문제란 문제는 다 풀어야 됩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A라는 사람의 임금은 200만 원이고 세금으로 60만 원을 제외하면 실질 세후 임금은 140만 원이에요. 굉장히 도둑놈이죠. 200밖에 안 버는데 60을 가져가면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그러면 세율이 30%인 거죠. 30%.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B라는 사람은 450만 원을 버는데 얘는 세금을 90만 원밖에 안 낸대. 그럼 뭐 한 거죠? 이 새끼 탈세한 겁니다. 왜? 아무리 봐도 450을 벌었는데 90을 내면 비율이 얼마야? 얼마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45분의 9는 얼마죠? 5분의 1은 몇 퍼센트죠? 20%죠? 근데 A는 200 버는데 30% 뜯겼고, A는 세무사 안 쓴 거예요. 이러면 세무사 안 쓴 거고 B는 몰래 현금으로 받아서 아무튼 탈세한 겁니다. 그렇잖아. 현실적으로 그렇잖아. 우리나라는 많이 벌수록 많이 내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일정한 액수를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에 맞추냐인데, 많이 버는 사람이 정비를 해서 많이 낼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똑같은 10%로 냈을 때 내가 100만 원을 벌면 10만 원을 내고 10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을 내는 게 맞을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는 어떤 빈부격차를 사실 좀 줄이기 위해서 1000만 원을 벌면 실제로는 100만 원을 내지 않고 보통은 거의 한 3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낸단 말이야. 많이 벌수록 되게 많이 떼가요. 근데 얘는 거꾸로잖아. 벼룩의 간을 빼먹고 있잖아. 이건 잘못됐다고 사실. 이런 예시도 굉장히 잘못됐죠. 아니 되게 현실적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있는 놈들이 더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거 막 아무 얘기나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선생님도 언제 유튜브 스타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입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이 많이 벌 때 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유병수 작년에 세금 얼마밖에 안 냈다며 그러면서 경제 수학 시발 괜히 수업했다가 그럴 수도 있죠. 자, 어쨌거나 굉장히 현실적일 수도 있어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잘 안다. 세금을 안 내는 법을 잘 안다. 여러분들 세금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세금은 저것처럼 우리 대표적인 전기세 같은 거 누진세 적용되는 거 아나요? 구간에 따라서. 그 가끔 여름철에 에어컨을 막 틀어놓으면 엄청 전기세 막 이번 달 40만 원 나왔다 막 이래요. 근데 조금만 안 쓰면 한 3, 4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그렇다고 10배를 더 많이 쓴 것 같진 않은데, 그래서 구간에 따라서 확 뛰는 뭐 그런 것들 여러분이 좀 대충 알아놓으면 좋죠. 그래서 그런 얘기 좀 다음 시간에 세금할 때 할 거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퍼센트, 그 다음에 퍼센트 포인트에 대한 얘기 나오고 아까 다 설명했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요 어디를 밑줄 치시냐면 여기 23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 위에서 한 10번째 줄 퍼센트는부터 그래서 쭉쭉쭉 내려가서 기준이 되는 숫자를 100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100에 대한 비율의 숫자까지만 밑줄 치시면 그게 퍼센트. 그리고 밑에 보시면 관심의 대상이 되는 숫자가 여기 밑줄 퍼센트로 표시된 것일 때는 이 퍼센트의 동그라미 퍼센트의 변화를 퍼센트 포인트라고 한다. 즉 퍼센트 포인트라는 거는 봐봐. 퍼센트 포인트라는 건 그러면 뭐 경제 성장률이 5% 포인트입니다. 이런 식의 문장이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퍼센트 포인트라는 거는 무조건 뭐밖에 안 되냐면 차이에 대해서만 얘기한다고. 내가 실업률이 40% 포인트입니다. 말이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한다고. 얘는 무조건 차이, 변화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퍼센트 포인트예요.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가 됐다라고 할 때만 퍼센트 포인트를 쓸 수 있다고. 심지어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냥 퍼센트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예컨대 20%가 아까 얘기했듯이 30%가 되면 얘는 20%가 30%가 된 거니까 절반이 상승해서 50%가 증가했다라고 해도 되지만 20%가 30%가 된 거니 차이가 10이니 10%포인트 증가했다라고 할 수 있다고. 이게 여기서 약간 아다르고 어다른 부분이라고 조금 조심할 필요 있다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밑에 뭐 실업률이 뭐 이렇게 증가했을 때 퍼센트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지난 5년 동안 실업률이 1%포인트 증가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업률이 약 4.8% 증가했다라고 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옆에 예제 보시고 자 50에서 60으로 증가했을 때 10%가 증가했다라고 하면 안 된대요. 10%가 증가했다라고 하면 안 되고 퍼센트 포인트를 사용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명확하게 표현을 해봐라. 그럼 50에서 60이 됐다는 거는 50%에서 60%가 된 거니까 그럼 실제로는 너의 5분의 1이 증가한 거죠. 10%가 증가한 건데 그럼 너분의 너니까 5분의 1 곱하기 100을 하면 실제로는 20% 증가한 거죠. 퍼센트 포인트로 보면 이게 이제 그 차이니까 퍼센트 포인트 증가했다 이렇게. 단위는 이렇게 씁니다. 퍼센트에다 p 붙이면 퍼센트 포인트 이렇게. 그래서 50에서 60으로 증가하면 10% 포인트 증가했다 아니면 그냥 20% 증가했다 이렇게. 근데 보통 우리 그냥 퍼센트로 쓰죠. 퍼센트 포인트 살면서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 없죠. 선생님도 없어요. 뭐 있는 거 줄 몰랐어요. 경제 수학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누가 써 이런 거를. 근데 이게 이제 옛날에 무슨 다른 문제 같은 데 나올 때 좀 약간 뭐 다른 과목 뭐 사탐인가 뭐 이런 데서 문제가 논란이 됐던 적이 있대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의 차이를 여러분이 이참에 좀 알아놔라. 그 다음에 자 거기 밑에 보시면 2%에서 1%로 감소했다. 요거 이제 조금 약간 이것도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봐봐. 5%가 10%가 됐어요. 그럼 나는 이거는 2배로 증가했다 라고 하셔도 되고 100% 증가했다 라고 해도 되고 5% 포인트 증가했다 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표현도 가능해요. 2배로 증가. 근데 뭐가 모호하냐면 2배 증가 이렇게 쓰긴 애매해요. 왜 애매하냐면 5%가 10%가 됐다는 거는 한 배가 증가했다고 해도 돼요. 5%의 한 배가 여기 증가한 거 맞잖아. 그죠? 5%의 2배로 증가했다라고 할 수도 있다고. 예컨대 너가 15가 되면 2배가 증가라고 해도 되고 3배로 증가했다고 해도 된다고. 이렇게. 근데 그냥 2배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되게 모호하다고. 뒤에 어미가 붙어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2배 증가했다라고 하면 2배로 증가한 건지 2배가 증가한 건지 좀 애매하지만 물론 사실은 2배 증가했다고 하면 2배가 증가한 쪽이 좀 맞죠. 그죠? 2배로 증가했을 때 2배 증가했다고 잘 얘기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들도 존재한다. 그게 요 얘기예요. 보시면 뭐 절반 50%가 감소했다라고 했을 때 절반으로 감소했다. 반절로 감소했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근데 절반인 경우에는 절반이 감소했다랑 절반으로 감소했다랑 사실은 같죠. 그래서
간단하고. 그래서 보세요. 3번 한번 풀어볼까요? 자, 작년 실업률이 10%래. 원래 10%였고 올해 실업률이 4%포인트 감소했다고 하면 실업률이 6%라는 의미래. 만약 올해 실업률이 4% 감소했다면 실업률은 얼마인가? 자, 얘는 이제 표현상 실업률이 원래 10%였는데 10% 요게 4% 감소하겠대요. 감소. 그럼 단순하게 여기서 4%를 빼겠다는 게 아니고 곱하기 100분의 100 빼기 4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너에다가 이렇게 곱하겠다는 거죠. 왜? 퍼센트라는 거는 비율이거든. 이것에 대한 비율인 거예요. 퍼센트 포인트 감소한 거면 그냥 10에다가 너를 빼겠다는 얘기고, 여러분 충분히 똑똑하기 때문에 금방 이해할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비례 볼게요. 종현아, 많이 졸려? 너무 재미없지? 너무 쉽지? 미안해. 다음 시간은 재밌게 해줄게. 오늘은 너무 할 게 없어. 나 어제 그래도 이거 공부하다가 8시에 잤어. 되게 짜증나. 나도 경제 수학 죽이고 싶습니다. 경제 수학 아주 때려 죽이고 싶고. 이딴 걸 도대체 왜 신설했죠? 이게 경제 수학이 맨 앞 단원만 사실 신설이고 원리 합계 원래 다 있던 거고 등비수열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함수와 그 3단원 내용이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해서 원래 여러분 교육과정 치면 수학 하 쪽에 1학년 때 뒷부분에 배우는 거였어요. 니네 때 교육과정 때 없어졌어요. 없애갖고 여기다 넣어놨다고. 없애서 여기다 넣어놓고 여기서 이제 다루겠다. 근데 그 부분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는 뭐 오케이. 그 다음에 4단원은 그냥 미분적분 하는 부분. 뭐 할 줄 아니까 미분적분 배웠으니까. 근데 어떤 심화된 내용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경제 수학이라고 해서 수학적으로 심화된 내용이 거의 없고 이과 애들이 배우는 고급 수학이라고 있어. 거기는 뭐 행렬도 등장하고 좀 어려운 수학이 등장하는데 여긴 사실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이 좀 추가됐다 그뿐이 실제로 어떤 활용 문제들. 그래서 자, 비례 봅시다. 비례 뭐 이런 거 있죠? A 대 B. 아까 우리 비율과도 좀 비슷한 A 대 B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비례 관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정비례가 있고 반비례가 있죠. 그럼 정비례 같은 경우에는 식을 굳이 쓴다면 정비례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x1대 x2는 y1대 y2 이렇게. x1이 x2가 되면 y1은 y2가 되는 그 관계가 똑같다는 거예요. 예컨대 너가 2배가 되면 너도 똑같이 뭐 2배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반비례는 이 자리가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거꾸로 되겠다는 거야. x1이 x2가 되면 얘는 거꾸로 돼서 이렇게 y1에서 y2는 이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물론 방향상은 똑같아요. 원래는 이쪽이 곱하기 2인데 뭐가 1이고 뭐가 2인지 잘 보세요. 여기는 x1 대 x2가 y1 대 y2 이렇게 x1 대 x2가 얘네가 자리가 바뀌어서 y2 대 y1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이제 분수식으로 써보시면 요거는 뭐 y1분의 x1분의 쓸까? x1분의 y1이 x2분의 y2라고 쓸 수 있죠. 얘는 x1분의 y2가 x2분의 y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얘는 같은 거 끼리 묶이고 얘는 거꾸로 묶이죠. 그래서 너는 뭐가 일정하냐면 x, y의 곱이 일정하죠. 그죠? 얘는 x분의 y의 b가 일정하죠. 중2 정도 때 알고 있는 상식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어차피 이거 다 계산할 줄 알고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서 서로 같다 뭐 이런 거 할 거고 그 다음에 굳이 비율 같은 걸로 표현하고 싶으면 보통 어떤 식으로 도입을 주냐면 는 K 요거 많이 도입 주죠. 는 K 요 얘기 많이 합니다 원래. 그죠? 는 K로 표현해서 해결할 수 있고 조금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 거는 분수식 이렇게 등장했을 때
분모끼리, 분자끼리 더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거 기억나나? 이거 뭐라고 하는지 아는 이종이 있나요? 이거 뭐라고 부르죠? (1학년) 때 상식이에요. 이게 되면 이게 돼. 개신기하게 이게 된다고. 3분의 4가 뭐 9분의 12면 더해서 12분의 16이 돼요. 매지가 아니고 이게 된다고. 뭐라고 부른다고? 와, 가비엘이라고 부릅니다. 가비에 아니고 가비의 리. 가비스리입니다. 가비스리. 모르겠어요. 리는 뭔지 모르겠어요. 정리인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비엘이라고 부릅니다. 알고 계시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 얘네끼리 더해서 표현할 수 있다. 얘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게 어떤 비례 관계에 대한 얘기. 그래서 거기 그림 조금만 볼게요. 보시면 뭐 분수와 분수의 계산은 뭐 복잡하다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모르셔도 돼요. 밑에 비례식 정비례 1, 2, 3, 4, 3, 6, 9, 12. 그럼 너는 1대 3이구나. 1대 3이라는 거는 x분의 y를 했을 때 그 b가 뭐를 일정해요? 그 b가 3으로 일정하구나. 얘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다음 식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라. 야, 이게 고3 때 배우는 내용입니까? 사실. 야, 이 2x, 2분의 x 그려라. xy는 2 그려라. 야, 이제 대단합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b를 이용해서 자, 뭐를 밑줄 치시냐면 비례 배분을 이용한 방법. 요거 조금 밑줄 칠게요. 근데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거의 예제만 보시면 돼요. 두 사람 A, B가 조개, 예시도 조개입니다. 야, 요즘 시국에 조개를 나눠가지고 뭐 동물의 숲인가요? 자, 조개를 35개를 3대 4로 나눠갔습니다. 왜 갑자기 조개를 나눠갔죠? 해녀인가? 모르겠어요. 둘이 같이 뭐 해루질을 해서 조개를 35마리 이렇게 했는데 3대 4로 나눠갔는데요. 그럼 당연히 7분의 하나는 3을 곱하고 하나는 7분의 4를 곱해서 나눠 가시면 되겠죠. 야, 이 경제수학 수준입니다. 경제수학 1단원 수준. 어마어마하죠. 내가 진짜 경제수학 1단원 보고서 약간 무슨 마음이 굴뚝같이 들었냐면 야, 씨발 니네가 교과서 읽고 그냥 1단원은 직접 공부해와. 내가 2단원부터 가르칠게. 이런 마음이 여기까지 들었지만 또 그럴 수는 없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너네도 재미없고 나도 약간 재미없지만 그냥 이 정도. 뒤에 환율은 약간 재밌어요. 환율은 조금 재밌으니까. 자, 거기 보시면 이제 문제 4번 보시면 세 개의 어항 PQR이 있는데 각 어항에 동일한 양의 물을 넣었대. 그때 P는 전체 어항의 4분의 1. 야,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다 조용히 하고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틀린 사람 있나 봅시다. 이거 또 틀리면 레전드입니다. 이거 빨리 풀어보세요. 근데 틀릴 수도 있어요. 약간 그럴 수 있어요. 크기를 B로 나타내라. 자, 크기를 분수비 말고 서로 소인 서로 약분되지 않는 PQR의 B로 나타내 보세요. A, B, C를. 각 어항에 동일한 물을 넣었고 P는 전체 어항의 4분의 1, 3분의 2, 5분의 4가 찼다. 이런 거 완전 생기초 비례식 중1 때 배울 것 같은 그런 문제. 여러분은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문제. 하지만 틀리면 재밌죠? 한 놈만 걸려라. 한 놈만 걸려라. 두뇌 불가동. 승민 수조 그리고 있죠. 오랜만에 이승민 보니까 이렇게 반갑냐. 연웅이 틀렸을까? 자, 안 어렵죠. 그래서 요거 이제 보통 가장 무난한 풀이는 요거예요. 그냥 너는 4분의 1 찾고 너의 3분의 2가 찾고 너의 5분의 4가 차긴 했지만 그들끼리 사실 서로 같은 거였죠. 즉 4분의
1P랑 3분의 2Q랑 5분의 4R이랑 서로 같았고 는 K 쓰면 좋죠. 그래서 서로 세 개가 같았을 땐 는 K로 공통분모 만들어 주시고 양변에다가 얼마 곱할까? 너는 4K가 되고 너는 2분의 3K가 되고 너가 4분의 5K가 되죠. 이렇게 되죠. 4 곱하면 되죠. 틀린 사람 못 봤어요. 뭐 규영이 틀렸니 혹시? 규영이 못 봤어요. 괜찮아? 이렇게. 자, 잠깐만 쉴게요. 단원 마무리 조금 볼게요. 단원 마무리 밑줄 치면서 설명 조금 할게요. 이거 뭘 아셔야 되냐면 아까 우리가 GDP에 대한 얘기를 했어. GDP가 경제 성장률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냐면 경제 성장률은 뭐였죠? 경제 성장률 뭘 어떻게 계산했어요? 그죠? 금년도 빼기 전년도 나누기 전년도인데 그 대상이 뭐였냐면 그냥 GDP 아니고 실질 GDP예요. 사실 여러분이 아까 그 수업을 들을 때 나한테 뭐라고 물어봤어야 되냐면 아니 선생님 GDP는 알겠는데 그러면 실질 GDP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걸 앞에서 교재에서 설명한 것도 정상입니다. 교과서에서. 근데 앞에는 그딴 얘기가 없고 여기 단원 마무리에 있어요. 실질 GDP는 무엇인가? 명목 GDP는 무엇인가?가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다가 아니 씨발 실질 GDP는 뭐지? 아까 GDP라고 그랬는데 뭐가 다른 거지? 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 뭐냐면 실질 GDP와 명목 GDP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국내 총생산을 계산하는 방식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맨 위에 명목 국내 총생산이 바로 명목 GDP예요. 국내 총생산이 GDP거든. 그리고 밑줄 치세요. 자, 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수량에다가 해당 연도의 가격 밑줄, 해당 연도의 가격을 곱해서 산출한 값이래요. 예컨대 요새 뭘 가지고 뭐 하면 좋을까? 뭐 너 뭐 먹고 있니? 아니지. 뭐 예를 들면 뭐 메로나. 자, 메로나 한 개의 가격이 올해 얼마였어? 1,000원이었습니다. 자, 근데 연웅이가 올해 메로나를 1,000개를 생산을 했어요. 올해. 정확히 올해. 그래서 메로나를 1,000개를 생산했으니까 1,000 곱하기 1,000이야. 근데 연웅이 나라는 연웅이밖에 안 살아. 그래서 연웅이가 생산 다 했어요. 자기가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1,000 곱하기 1,000은 얼마죠? 아, 바로 안 된다고? 1,000 곱하기 1,000? 100만이죠. 그래서 너의 국내 총생산은 100만인데 그거는 메로나가 1,000원인 올해 기준에서예요. 그게 명목 총생산이 그러면 100만인 거야. 그러면 실질 총생산은 뭐냐면 밑에 세 번째 줄 실질 국내 총생산 밑줄 치시고 첫 번째 줄에 기준 연도의 가격을 밑줄 칩니다. 기준 연도의 가격. 기준 연도의 가격을 가지고 산출한 게 실질 총생산이라는 거예요. 그럼 기준 연도는 당연히 뭐 그거는 언제가 될지 몰라. 2010년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2015년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그거 이제 국가에서 산출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어쨌거나 기준을 잡겠다는 거야. 예컨대 2010년으로 합시다. 그럼 2010년에는 메로나가 예컨대 800원이었어. 그럼 쟤는 실질 국내 총생산은 1,000개를 생산을 했고 올해 가격은 1,000원이지만 내가 기준이 되는 시점에서의 가격은 800원이었으니 얼마가 되는 거야? 실질 총생산은 80만이 되겠죠.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경제 성장률을 실질 총생산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경제 성장률이라는 지표는 분명 우리한테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됐는가를 알려주는 지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럼 봐봐라. 내가 월급이 원래 100만 원이었어. 그래서 100만 원이던 시절에 메로나를 1,000개를 먹을 수 있었어. 저기 1,000원이었으니까. 근데 1년 후에 되게 일을 열심히 해서 월급이 200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되게 신났어요. 연예인 왜? 나는 메로나 2,000개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편의점 가서 딱 메로나 주세요 했는데 메로나가 씨발 2,000원이에요. 아니 나는 월급이 2배가 됐는데 메로나도 2배가 됐어. 그러면 연웅이는 불행하겠죠. 왜냐면 나의 경제는 성장한 게 없잖아. 돈을 더 많이 벌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나에게 이득이 전혀 없죠. 그죠? 그렇다는 거는 내가 겉보기에는 증가한 것처럼 보이나 물가가 같이 상승을 해버리면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계산하는 거에는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는 내가 기준점을 잡아놓고 요때의 가격을 가지고 해서 내가 그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수량이 뭐 이만큼 뭐 50%를 더 생산을 했으면 50%만큼 뭐 증가를 했다든지 이렇게 될 테고, 내가 단순하게 1000개를 생산하다가 똑같이 1000개를 생산했는데 이거 가격이 2배가 올라서 내가 총 생산을 2배 하는 거는 그닥 의미가 없는 게, 다른 것도 물가가 2배가 올랐을 거란 말이야. 그럼 물가가 2배가 오르면 나의 삶에는 변화가 없고 이게 나라냐 이렇게 된다고. 내가 돈은 많이 벌었지만 어쨌거나 나의 삶에는 변화가 없죠. 즉 경제 성장률에는 그닥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 경제 성장률은 어떠한 기준점을 가지고, 내가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를 가지고 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시점에 그 물가를 가지고 한다. 그래서 거기다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물가 변동을 고려하지 않는다.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 게 바로 저거예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다. 실질 GDP의 경우 GDP의 경우 물가 상승과 무관하게 계산이 돼요. 이 정도 이제 뭐 상식적으로 조금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경제 성장률은 실질 국내 총생산의 전년 대비 증감률이 되더라. 그래서 뭐 쭉쭉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뭐 국민 총소득, 국내 뭐 국민 총생산 그닥 뭐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기본 정의 정도만, 여기 단원 마무리 기본 정의 정도만 좀 읽어보면서 보시면 될 것 같다. 넘어갈게요. 자, 환율에 대한 얘기할게요. 환율은 좀 재밌습니다. 환율. 그래서 1단원이 이제 크게 환율과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세금이 좀 큰 두 가지 단원인데, 그 중에서도 환율. 자, 환율이라는 거는 어쨌거나 화폐 간의 거래예요. 사실은 화폐 간의 간 비율이라고 보아야 되죠. 비율. 그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환율 하면 생각나는 거는 $1 환율 아마 알 거고, 그럼 원 대 달러. 우리가 $1 환율 얼마죠 지금 대충? 한 1200원 되나요? 그죠? 표기를 이렇게 합니다. 1200원 퍼 달러. 그래서 환율이라는 거는, 기준이 되는 거는 요거 내가 한 개당 얼마인가예요. 그럼 거꾸로 미국에서는 $1 환율이라고 안 부릅니다. 그쪽은 달러 퍼 원이라고 부르겠죠. 그럼 너의 당연히 역수가 되겠죠. 그래서 뭐 환율이라는 거는 사실은 기준이 국적이 뭐 어디냐에 따라서 좀 다를 텐데, 그럼 환율은 되게 다양합니다. 우리가 달러 같은 경우에는 한 1200원 정도 하고, 뭐 유로 같은 경우에는 1유로에 1300원 정도 하고. 그래서 정확히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환율이라는 거는 내가 돈을 산다예요. 돈 넣고 돈을 사겠다. 거래입니다. 거래. 기본적으로 거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에 영향을 받냐면 시장 경제에 영향을 받습니다. 시장 경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데가 있어요. 어디게? 생각해봐. 시장 경제 조가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거래를 묶는 나라가 어디겠어? 러시아는 이제 중국, 거기는 이제 공산주의잖아. 시장 경제의 논리는 뭐냐면 수요 공급이죠. 수요 공급. 즉, 이 환율이라는 거는 아주 단순해. 연웅이한테 1000원이 있어. 근데 미국인이 와서 Hey you wanna change $1 with me? you 1000원 해갖고 거래를 하겠대요. 그럼 연웅이는 검색을 하겠죠. $1 환율 얼마지? 1200원이네. 이득이네. 그리고 이제 거래를 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야. 근데 옆에서 상중이 보고 뭐 1100원에 내가 거래해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종이도 끼어들어서 그래? 1200원 그럼 난 1150원. 이게 시장 경제 아니야. 내가 1달러가 있는데, 누군가 1달러가 있는데 그 1달러를 니네가 얼마 주고 사겠냐는 거잖아. 그러면 수요가 많을수록 당연히 이 달러의 가치는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죠.
내 달러를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 그럼 다들 1,200원 산다 그러면 아니 난 1,300원에 팔래. 그럼 누군가는 1,400원에 사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즉 가격이라는 건 당연히 수요가 늘면 동물의 숲 에디션처럼 아주 올라가요. 공급은 당연히 늘면 떨어지죠. 그러니까 동물의 숲 에디션 더 안 풀잖아. 공급을 제한하잖아. 일부러. 그렇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할수록 예컨대 달러의 수요가 증가하면 이 달러를 사기 위한 돈이 더 많이 들어요. 달러의 가치가 증가하니까. 즉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이 환율은 증가하는 거죠. 우리나라 환율 기준에서는. 한국 입장에서는 환율이 증가하는 거죠. 거꾸로 달러가 많이 유입돼서 외화가 많이 유입됐어요. 달러를 많이 우리나라에 공급이 됐다면 당연히 환율은 뭐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시장 경제의 논리를 따라가서 수요 공급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 요 얘기는 이제 4단원 같은 거 할 때 뭐 가격 탄력성이니 막 그래서 좀 약간 복잡한 경제적인 얘기를 해요. 그쪽이 이제 경제에서 좀 어려운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공산주의는 뭐냐면 대표적인 게 위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환율을 자기네가 마음대로 조정을 합니다. 뭐 오늘의 환율은 뭐 6이야. 아 6을 주고 사든가, 싫으면 말고, 약간 이거예요. 그냥 내일은 7이야. 그럼 내일 사든가, 뭐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네가 그 부분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겠다는 거고, 하지만 물론 시장의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어요. 내가 야 오늘은 기분 좋다, 위안 1이야, 1달러당 1위안씩 줄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는 따라가지만 그래도 그들이 좀 지배적으로 이제 가져가고. 근데 여러분은 이제 한국 살고 있으니까 이쪽을 아시면 돼요. 시장 경제 쪽에 어떤 수요 공급에 대한 얘기를 아시면 되고. 그래서 선생님이 어제 요 공부를 하다가 궁금해서 주변 국가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환율이 가장,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가장 낮은 나라가 어딜까요? 어디? 베네수엘라? 얼마죠? 거기 아직 돈이 있긴 한가요? 그 거래가 되나요? 동이라고 있어. 동. 베트남 0.05원이에요. 그래서 0.05원을 주면 1동을 얻을 수 있죠. 즉 나는 1원을 주면 200동을 얻습니다. 100원을 주면 2만 동을 얻어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그 화폐 단위가 되게 크죠. 그러니까 한 2억 동이라고 해도 그닥 안 많죠. 한 200만 원? 뭐 이런 식이에요. 뭐 한 300만 원? 모르겠어요. 뭐. 그래서 우리가 환율이라는 건 결국에는 그 나라 가치에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봐라.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를 했을 때 예컨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는 되게 국격이 좀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고 친다면 당연히 원화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 거고, 원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고, 상대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늘어날까 줄어들까? 줄어들죠. 내가 1달러를 사기 위한에서 필요한 그 원의 가치는, 원의 양은 줄어든다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이 원의 가치가 늘어났으니까. 예전에는 원이 이만큼이었다면 원이 조금 더 가치가 상승했으니 덜 줘도 달러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들이 환율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야. 하지만 여러분이 그거에 대한 사전 지식은 그렇게 많이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단순하게 여기 밑줄 조금만 칠게요. 마지막에 계산만 할 줄 알면 되는데, 자, 화폐의 가치란 뭐 구매력을 뜻하고 어쩌고저쩌고, 거기 보시면 어디냐면 31쪽에 위에서 한 7번째 줄쯤, 7번째.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물가가 하락하면 화폐 가치는 상승한다. 뭐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세요.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내가 어쨌거나 여러분이 돈 자체가 의미를 갖는 건 아니죠. 그죠? 돈 자체는 씹어 먹을 수도 없고, 뭐 연료로 쓸 수 있겠지만 뭐 그닥 의미가 없잖아. 내가 이거 실질적인 실용성은 없잖아. 내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것은 아니란 말이야. 직접적 그건 거래의 어떤 거래를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렇다는 거는 내가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 물병을, 뭐 물을 한 잔을 구입하는데 돈이 원래 100원이었는데 이젠 200원이 들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의 돈 100원의 가치는 반토막이 난 거죠. 왜냐면 난 100원은 그대로 있는데 어떠한 물이라는 것의 가치가 2배가 됐어. 그럼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전에는 100원 주고 물을 살 수 있었는데 100원 주고 이제는 물 반밖에 못 사요. 즉 나의 100원의 가치는 정확히 어떻게 된 거냐면 물 한 잔의 가치에서 물 반 잔의 가치가 된 거죠. 즉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화폐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나의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면 다른 데는 특별히 변화가 없었을 때 당연히 $1 환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나의 원의 가치가 방금 하락했죠. 그러면 1달러를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올라가야 되죠. 전제는 뭐로 하는 거야? 여전히 미국에서는 물 한 병에 1달러인 거야. 여전히 1달러고 예전에도 1달러였고 지금도 1달러인데 우리나라에서 내가 물을 사기 위한 똑같은 양의 물을 사기 위한 돈이 1,200원에서 예컨대 2,400원이 됐다면 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물 한 병의 가치가 2,400원인 거고 미국에선 물 한 병의 가치가 1달러니까 사실상 1달러와 2,400원이 동가가 되는 거죠. 물론 훨씬 더 복잡한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 왜? 아니 그거는 씨발 미국에서 물이고 내가 북극에서 얼음이 싸겠지 뭐 아프리카에서 얼음이 싸겠어? 그럼 당연히 위치에 따라서 가치가 다를 수 있지만 어떤 통용되는 대충 가치가 비슷한 재화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대표적인 게 석유 같은 거, 석유의 가치 같은 게 하락하고 상승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물가에 영향을 많이 주죠. 그죠? 그러면 뭐 이런 건 상식인데 유가가 떨어지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전에 그 걔네끼리 막 싸웠죠. 어디죠? 러시아랑 그 어디인데? 아무튼 석유 생산하는 나라끼리 존나 박터지게 싸웠습니다. 약간 서로 치킨 레이스를 했다고. 야, 뭐 약간 뭐 1배럴당 얼마 해서 뭐 예를 들면 한 배럴당 뭐 $50다. 그럼 얘는 50으로 팔다가 얘가 아 그래? 난 40으로 팔래. 그러다 얘는 또 그래? 그럼 30으로 팔래. 야 그럼 망하는 거 아니야? 씨발 같이 망하자. 그래서 20으로 팔고 서로 막 낮췄어요. 그래서 지금 유가가 거의 역대 최저예요. 지금 현재. 그럼 유가가 지금 떨어졌단 말이야. 유가가 떨어졌다면 우리는 물가는 늘어날까요? 떨어질까요? 물가는 유가에 비례할까요? 반비례할까요? 비례하나요? 비례하죠. 비례해요. 왜냐하면 봐봐. 우리가 유가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동일한 돈을 가지고 기름을 더 많이 살 수 있어요. 기름은 사실은 어떠한 나라의 경제를 움직이는 근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드는 제반 비용에 당연히 뭐 기름을 가지고 뭔가 생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도 뭐 기름이 쓰인다든지 여러 가지 산업에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그 기반 시설이 되는 것들을 구동하는 데 쓰이는 비용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해요. 그럼 내가 그게 비용이 많이 들면 그들은 돈을 올려서 받을 수밖에 없죠. 뭔가 완성품을 내가 냈을 때 기름이 존나게 비싸. 그러니까 딱 이거야. 물고기 값이 올랐어. 예를 들면 광어 값이 원래 한 마리당 3만 원이었는데 5만 원이 됐어. 그럼 횟집에서 원래 광어 한 마리에 5만 원을 주고 팔던 거를 5만 원으로 안 팔겠죠. 광어가 5만 원인데 한 7만 원 주고 팔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물고기 값이 오르죠. 물가가 오른다고. 그게 원유의 가치가 모든 어떠한 것들의 약간 원재료에 대한 가치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가가 상승한다, 물가가 상승한다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래서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보시면 환율 상승, 환율 하락, 외환의 수요가 증가하면 환율이 상승하고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환율이 하락하고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 뭐 이런 얘기 나와 있죠. 그죠? 그게 32페이지 보시면 오른쪽 아래 아까 설명했던 얘기 나와 있습니다. 내가 달러에 대한 무슨 수요가 증가하면 요 환율이 증가하고 달러에 대한 공급이 증가하면 환율이 하락하고 그죠? 그것의 가치가 떨어진다. 자, 넘어갑니다. 33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환율 상승, 환율 하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게 이제 환율 증가, 감소를 가지고 수출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수출. 우리가 환율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거는 수출에 영향을 미쳐요. 그 어떠한 사람들이 무역을 해. 예를 들면 민우가 뭐 우리나라에 있는 너 뭐 팔고 싶니? 우리나라 뭐 유명한 마스크를 떼다가 팝니다. 마스크를 떼다가 저기 미국에다 팔기로 했어요. 근데 민우 입장에서는 환율이 상승하는 게 좋을까? 떨어지는 게 좋을까?
내가 미국에다가 물건을 납품하는 입장에서는 응? 상승하는 게 좋아요? 왜죠? 자, 나는 거래의 주체가 미국이라는 게 중요해요. 나는 수출을 한다는 거는 그 나라 돈을 받아오겠죠. 일단은 나는 마스크를 한 개당 2달러에 팔 거라고. 근데 2달러를 팔았을 때 내가 이 달러의 가치가 높은 게 좋죠. 왜냐면 나는 마스크를 주고 달러를 받았단 말이야. 국내에서 쓰려면 달러를 다시 원으로 바꿀 거라고. 근데 달러의 가치가 그러면 높은 게 유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 나는 수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득이에요. 굉장히 이득이에요. 수출은 증가합니다. 거꾸로 얘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해외여행은? 해외여행. 니네 여행 많이 가봤을 거 아니야, 해외여행. 엄마 입장에서는 야, 환율이 지금 뭐 야, 달러당 1,100원이래. 야, 우리 여행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겠냐? 아니면 야, 달러당 1,500원이래. 우리 여행 가자. 이렇게 얘기하겠니? 당연히 환율이 낮을 때 가고 싶죠. 왜? 환율이 낮다는 거는 나의 가치가, 나의 돈에 대한 가치가 높은 거고, 달러를 같은 돈을 주고 많이 살 수 있잖아. 그 나라에서의 더 많은 재화를 소모할 수 있으니 환율이 높을 때는 잘 안 가고, 환율이 낮을 때는 뭐 많이 가겠죠. 뭐 이런 것도 이제 상식적인 환율에 대한 어떠한 얘기. 그럼 환율은 아까 물가와 비례했으니 재밌게도 물가와 수출 간에는 정비라는 관계가 있죠. 물가가 사실은 상승할수록 나는 환율은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면 나는 수출을 더 많이 하고. 그럼 이제 기업의 입장과 우리 자국민의 입장이 조금은 다르다는 거야. 수출을 많이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환율 올라갔네 개꿀 이렇게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나의 월급은 똑같이 300만 원인데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나는 별로 좋을 게 없죠. 그죠? 보통은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월급을 다 계속 올려주지는 않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국내 총생산 입장에서는 개개인이 버는 것보다도 요거 뭐야? 국민 총생산 입장에서는 수출이 늘어나면 뭐 이제 외화를 많이 버니까 뭐 그런 부분도 유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복합적인 얘기가 됩니다. 기본적인 저런 상황들 좀 알고 계시고. 자, 여기 밑에 문제가 있는데 조금만 볼게요. 되게 간단해요. 어느 날 환율 시세표를 나타낸 거래. 자, 요 환율 시세표는 뭐냐면 여러분이 네이버에 가서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이제 무슨 뭐 환율 딱 검색하면 금일 1달러 1170.8원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걔가 뭐냐면 바로 여기 매매 기준율이라고 되어 있는 매매 기준율이에요. 매매 기준율이 뭐냐? 우리 일반적인 요 중국 위안화를 제외한 시장 경제에 의해서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내가 형성된 그 화폐의 가치입니다. 그거를 원화로 환산한 가치예요. 됐죠? 그러면 그거를 원화로 환산을 했을 때 내가 1달러가 얘는 지금 얼마가 되어 있냐면 1104.50이죠. 그죠? 1104.50원인데 얘는 매매 기준가고,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살 때, 팔 때, 살 때, 팔 때. 오른쪽에 보시면 가격이 달라요. 가격이 다릅니다. 즉 내가 뭐 좀 단순화를 시켜서 원래 달러의 매매 기준가가 1,100원이라고 합시다.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달러라는 거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냥 내가 돈을 가지고 달러라는 물건 한 개를 사겠다는 거야. 1달러. 근데 원래의 가치는 1,100원이 맞아. 이게 딱 맞아 떨어져. 근데 문제는 달러라는 것도 물건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들여오고 누군가가 나에게 뭐 운반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요. 우리가 은행에서 환전을 해주거든. 환전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전 수수료는 이 달러라는 거를 원으로 바꾸기 위한 어떠한 노력에 대한 대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살 때가 있고 팔 때가 있는데, 살 때가 1,200이고 팔 때가 1,000원이라고 합시다. 뭐 이제 거기 보시면 현금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냥 송금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현금으로 할 때가 조금 더 차이가 많이 나요. 왜? 현금이라는 건 내가 직접 요 물건을 가지고 받아서 달러를 입금을 받아서 이게 다른 데로 뭐 옮겨지는 비용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송금을 하겠다는 거는 그냥 전산상으로 하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송금을 할 때는 조금 더 그 비용이 좀 줄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줄어드는데, 원래의 기준 가치가 요건데 나는 나의 노력에 대한 대가로 은행에서 이만큼씩 땡겨 먹겠다는 거야. 어쨌거나
은행은 그들도 돈을 버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살 때는 내가 1,200원은 주고 사야 된다고. 내가 사고 싶으면. 내가 1달러가 있어서 은행에다가 팔면 비록 가치는 1,100원이지만 1,000원밖에 안 주겠다고. 그만큼의 차이가 바로 환율에 대한 수수료예요. 환전 수수료라고 부릅니다. 환전 수수료. 그래서 살 때와 요거 차이, 팔 때와 너의 차이를 환전 수수료라고 불러요. 즉 기본적인 요 환전에는 수수료가 따로 없어요. 건당 얼마 이런 게 없다고. 우리 송금 수수료 있잖아. 송금 카카오뱅크 하면 무슨 건당 300원 뭐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야. 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근데 재밌게 옆에 예제 2번을 보시면 문제가 잘못됐어요. 조금만 읽어볼게. 다음 표는 미국 달러 엔 어쩌고저쩌고 시세표를 나타내고 어쩌고저쩌고. 그때 여기 조금만 밑줄. 일본 엔화의 경우 기본이 100엔임에 유의해야 한다. 엔화 같은 경우에는 100엔당 얼마, 100엔당 1,000원, 100엔당 1,100원 이런 식으로 화폐 가치를 좀 바꿔서 표현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달러랑 그다음에 유로랑 엔화 그들 간의 상대적인 가치를 좀 눈에 알아보기 쉽게끔 비슷하게 1,000원 전후로 맞추려고 그래요. 그냥 사실은 원래는 무슨 뭐 엔당 얼마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 엔당 11원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근데 얘는 100엔당 얼마, 100엔당 1,100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엔화만 유난히.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일본 여행을 위해서 내가 10만 엔을 환전하려고 한대. 근데 수수료를 계산하고 원화를 계산을 해달래요. 근데 RA 환전 수수료를 적용하라. 그럼 잘 보시면 여기에 환전 수수료가 따로 있나요? 환전 수수료라는 게 따로 써 있어요?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환율에서는 환전 수수료라는 게 존재하고 그 환전 수수료라는 거는 결국 실제 가격과 매매 기준가의 차이다 정도 적어놓으세요. 즉 내가 팔 때는 싸게 팔고 원래 매매 기준가는 1,100원이었는데 그럼 난 100원만큼 손해를 본 거죠. 그걸 수수료로 내는 거고 거꾸로 내가 1달러를 살 때는 1,200원 사야 되고 원래 매매 기준가는 역시 1,100원이니까 또 100원만큼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내가 팔거나 사는 그 가격과 매매 기준가의 차이가 바로 환전 수수료가 된다. 얘가 살 때, 팔 때. 아마 여행 가면서 뭐 환전 많이 해봤을 거 아니야. 그래서 보시면 뭐 쭉쭉쭉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 밑에 풀이를 보세요. 이게 기가 막혀요. 자, 풀이를 보시면 수수료는 현찰 살 때 빼기 매매 기준율이래. 그래서 원래는 일본 엔화 가치가 얼마냐면 살 때는 100엔당 1111.48이에요. 보이죠? 1111.48 현찰이에요. 현찰. 근데 10만 엔은 하는 거니까 곱하기 1000을 해야 되죠. 그래서 1000을 해서 원래 19.11만큼의 수수료가 있대. 100엔당 19.11만큼의 수수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다가 그러면 내가 곱해서 표현을 또 할 텐데 되게 웃기는 건 뭐냐면 현재 내가 살 때 가격이 1.48이거든. 나는 너에다가 1000을 곱해서 이 가격 이게 얼마냐면 10만 엔의 가격인 거야. 내가 10만 엔을 사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가격이에요. 은행에다가. 그래서 그게 1111480 원 이렇게 되겠죠. 즉 뭐 이렇게 되겠죠? 111만 1,480원이에요. 이게 10만 엔의 가격이라고. 근데 그 10만 엔의 가격에는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미 매매 기준가에 차이가 포함이 된 거잖아. 즉 내가 매매 기준가로 산 다음에 수수료를 추가로 내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 나는 이미 요 실제 가격, 살 때 요 가격으로 샀다라는 얘기는 그 안에 수수료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야, 니네 혹시 어디 무슨 뭐 음식점 갔을 때 부가세 포함한 얼마 가격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니네한테 그냥 계산을 하라고, 물론 니네가 계산 안 하겠지만 부모님이 그냥 계산을 하지. 그걸 딱 보고 그럼 여기다 10% 내가 따로 해서 수수료는 얼마구나 해서 따로 내니? 그렇지 않잖아. 항상 그게 그냥 끝이거든. 얘도 마찬가지. 이 돈을 그냥 내면 된다고. 내가 표를 딱 보고 살 때 요만큼이니까 여기다 1,000 곱해서 이 돈을 주면 내가 이만큼의 엔화를 얻는구나가 끝이라고. 그 안에 수수료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 얘는 골 때리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맨 아래줄을 보시면 1111
480 더하기 19,110원이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대요. 아니라고. 이게 아니래요. 완전히 틀렸대요. 이건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안 한다고. 이렇게 거래를 안 한다고. 니네 환전 안 해봤어? 니네 해외여행 안 가봤니? 거기 뭐 살 때 얼마 안 가봤다고? 아 미안해. 안 가봤을 수 있죠. 살 때 얼마 팔 때 얼마 써있단 말이야. 그 돈 주면 그냥 준다고. 니네한테 그럼 이걸 사셨으니까 수수료는 뭐 계산해갖고 막 이만큼 더 주세요. 돈을 더 달라고 안 한다고. 그냥 이게 끝이라고. 그냥 이 돈을 딱 주면 그냥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받고 끝내는 거라고. 그럼 그들이 땅 팔아서 장사해? 아니지. 수수료는 여기서 떼간 거라니까. 이미 이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더한 거죠. 수수료를 이중으로 부과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제수학 교과서 클래스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거야 이거는. 실제 은행원에게 물어봐도 이거는 개소리라고 합니다. 잘못됐대요. 모르겠어요. 이거 저기 뭐야 어디냐면 광주교육청에서 쓴 건데 아주 골 때립니다 이거. 이제 아무리 초판이고 아무리 이거 처음이지만 야 이거 좀 너무하지 않니? 이거 내가 봤을 때 해외여행 안 간 사람이 이 문제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해외여행 안 갔으니까 환전 안 해봤어. 뭐 그럴 수 있죠. 어쨌거나 그래서 이런 거 잘못됐다.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이건. 아까 선생님이 그 뭐야 기하 평균 해가지고 루트 씌워서 한 거 있잖아. 그거는 니네가 학교 선생님이 야 닥치고 그냥 다 더해서 5로 나눠라고 하면 그렇게 푸는 게 맞는데 얘는 그냥 잘못된 거라고. 얘는 그냥 선생님이 이거를 이렇게 구해라고 하면 선생님 딱 규영이가 손들어서 선생님 이거 이렇게 된다는데요? 선생님 혹시 해외여행 안 가보셨나요? 이렇게 딱 물어보면 개놈 새끼 이렇게 하고 존나 혼나겠지만 아무튼 이게 맞습니다. 됐죠? 알았지? 이거 꼭 혹시나 수업할 때 이 부분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부분을 아는지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주는지. 얘기를 안 하면 여러분이 꼭 얘기를 해주세요. 이거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무조건 잘못된 거라고. 환전 수수료라는 건 따로 없다고. 내가 살 때가 이미 존나 비싸잖아. 이미 개새끼처럼 100원씩 떼가잖아. 그 수수료인데 뭘 또 떼가. 말이 안 되지. 원래 가격이 1,100원이라니까. 이미 너네한테는 1,200원에 팔았어. 수수료를 뗀 거라고. 근데 이걸 왜 또 100원씩 또 떼가. 말이 안 되죠. 잘못 만들었다니까. 희한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은행 환율 우대 쿠폰이라고 있는데 이거 문제 한번 볼게요. 이거 되게 간단해. 얘는 문제 그냥 뭐 푸시면 되는데.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국 US 달러 100달러를 은행에서 우대 고객으로 환율 우대 쿠폰을 아래와 같이 해서 발급을 받았대. 근데 은행에서 쿠폰 우대율에 따라 환전하면 중국 요 위안은 얼마인지 계산을 해봐라. 주어진 환율 시세표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라. 그 다음에 밑줄 환율 우대란 환전 수수료에 대한 우대율을 뜻한다. 요거 무슨 의미냐면 봐봐. 그 다음에 그 맨 아랫줄에서 세 번째 환율 우대 최고 70%. 일단 봐봐라. 최고 70%도 약간 애매해요. 그죠? 아니 왜냐면 야 니네가 어디 옷을 사러 갔어. 그래서 할인 최고 70% 막 이렇게 써있어. 그럼 이게 옷 사면 다 70% 해준다는 얘기야? 아니잖아. 이거 환율 우대 그럼 무조건 70% 다 해준다는 얘기야? 아니잖아. 표현이 되게 거지 같다고. 환율 우대 정확히 70% 이렇게 해줘야지 내가 모든 거래에 대해서 70%씩 환율을 우대받는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고. 최고 70%라고 하면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죠. 야 내가 최고라고 그랬지 뭐 1% 안 될 거 없잖아. 환율 우대 1% 해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정작 들어갔더니 아니 베네수엘라 것만 70% 해주고 위안화는 1%만 해줄 수도 있다고. 그렇잖아. 원래 전형적인 장사하는 분들이 사용하는 어떤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예요. 일단 70%라고 광고 때려놓고 오면 사실은 근데 달러는 10%까지밖에 안 돼요. 죄송하지만 뭐 약간 이렇게 된다고. 그래? 그래도 10%라도 해야지 뭐 이렇게 된다고. 전형적인 그런 그들의 방식인데 자 하지만 문제에선 당연히 어떻게 풀라고 내는 거야 이거? 70%로 계산하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같은 게 사실 이런 것도 좀 별로죠. 최고 70%? 실정과는 안 맞습니다. 최고 70%라고 했을 때 다 70% 해준 데 있을 것 같아? 절대 없어요. 그 일부러 그럼 다 70%, 전액 70% 이렇게 써있지. 누가 최고 70%라고 써놔? 절대 이렇게 안 써놓습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예제 1의 표를 보고 내가 US 달러 100달러를 환전을 하고 싶어. 근데 봐봐. 나는 중국 위안으로 바꾸고 싶어요. 근데 봐봐라. 그러면 100 먼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원래 100달러라는 거는 물건이에요. 나한테는 물건이야.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원을 제외한 나머지 화폐는 다 물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100달러로 위안을 얻고 싶은데 그 사이에 반드시 어떠한 단계를 거쳐가야 되냐면 원화라는 단계를 거쳐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원시시대를 생각해보면 원시시대는 물물거래가 성행했습니다. 즉 나는 100달러를 직접 위안으로 바꿀 수도 있죠. 즉 100달러를 내가 중국 여행에 필요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원화로 바꾼 다음에 이걸 다시 위안화로 바꾸면 좀 손해겠죠. 2번씩이나 거래를 해야 되고 그들은 수수료를 2번이나 물고 실제로 2번을 이제 계산을 할 텐데 그러면 이거를 바로 환전을 하려면 어디서 바꾸는 게 맞아? 중국 현지에서 가서 바꾸는 게 맞아요. 그래서 보통 환전은 현지에 가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뭐 많이 차이가 나진 않아. 그러니까 소액인 경우에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하지만 우리 문제는 100달러를 원화로 바꾸고 다시 원화를 위안으로 바꾸래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못 사잖아. 환율이 지금 뭐에 대한 환율이야 이거는? 원화에 대한 환율이라고. 이런 것도 사실은 실정에 안 맞죠. 왜냐면 야 니네가 실제 은행에 가서 달러 위안으로 바꾸려고 해봐.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할 거니? 야 그럼 달러는 달러당 1104원이고요. 이거를 바꾸신 다음에 다시 위안으로 살려면 위안으로 살 때는 이거는 이만큼에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라고 안 해요. 직접 달러 대 위안의 환율이 이미 있다고. 은행에는 이미 있어. 그거에 대해 수수료를 한 번만 부과한다고. 이런 것도 사실은 그래서 약간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에서 그냥 닥치고 그냥 이거 그냥 시킨 대로 풉시다. 자 원으로 바꿀게요. 100달러 원으로 바꿉시다. 원으로 바꿀 건데 환율 우대를 70%를 해준다는 얘기는 이거를 여러분이 직접 계산을 해서 환전 수수료에 대한 비용을 다시 제외를 해도 상관은 없어. 그게 제일 깔끔할 것 같습니다. 볼게요. 자, 100달러 원래 내가 판다고 치면 얼마냐면 1085.15예요. 85.18이다. 18. 그죠? 요거 근데 약간 문제 어려워. 봐봐. 얘는 내가 그냥 팔 때야. VIP 쿠폰이 없을 때 그냥 팔 때 이거라고. 수수료를 우대 받지 않은 게 이거야. 그럼 원래 나의 달러의 가치는 얼마야? 보면 원래 나의 가치는 얼마예요? 1104.50이야. 맞아? 이거에 대해서 100달러가 원래 나의 가치이고 쿠폰이 없을 때의 가치가 이만큼이거든? 그들을 서로 뺀 값이 있어. 그게 내가 너에 대한 수수료예요. 수수료. 그럼 수수료 부분만 내가 우대를 해주겠다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원래는 요거야. 요거에다가 내가 둘의 차이가 있죠. 요 차이를 계산해 보시면 얼마냐면 1에서 거지 같다는 거야. 2, 3, 요렇대. 즉 내가 1달러를 살 때마다 이만큼의 수수료를 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이만큼의 수수료를 그쪽에다 줘야 된다고.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돈을 덜 받아요. 원화로. 그럼 내가 원래대로라면 이만큼을 받아야 돼. 근데 달러당 이만큼의 수수료가 있어. 근데 이거를 70%를 감액을 해주기로 한 거야. 우대를 해준다는 거는. 70%만 받는다는 게 아니고 이것도 약간 또 표현 사실은 되게 애매하죠. 야 70% 할인 이게 70%로 할인인지 70%를 할인한 건지 얘는 70%를 할인해서 풀어달라는 얘기야. 곱하기 0.3을 한 게 내가 실제로 지불해야 되는 수수료예요. 됐죠? 그럼 요거를 어디다 빼주면 돼? 요거를 여기다 빼줘야 돼요. 이게 원래 내가 받아야 될 돈이야. 수수료인 이만큼을 빼줘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원래는 내가 달러당 이만큼 받아야 돼. 100은 묶었어. 마지막에 곱할 거야. 그럼 계산을 하시면 1104.50 잠깐만 이거 0.3 곱해야 되잖아. 너가 6 1790. 얼마? 5.796. 좋아. 자 얘를 여기다 뺍니다. 자 빨리 빼줘. 자 개 같다. 11 근데 얘기했지. 이거 계산기 없이 문제 내기 진짜 개 같은 단원이에요. 사실은 4 0 두뇌 풀가동 8 7 7
7 맞죠? 8. 8이야? 아, 여기가 8. 아, 오케이. 우와. 이렇게 돼요. 오케이. 이거예요, 실제로. 곱하기 100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저 달러를 팔아서 얻게 되는 돈이에요. 즉 109870.4죠. 자, 이제 요거를 나는 위안화로 바꿀 거예요. 위안화로 바꾸시려면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현찰을 살 때로 가야 되죠. 살 때. 나는 위안을 사고 싶어. 위안을 사고 싶은 거는 지금 보니까 177.95예요. 177.95로 사야 되는데 잘 보세요. 우리는 원래대로라면 사면 요걸로 사야 돼. 근데 원래 가격은 얼마냐면 166.31이야. 이거 밑에다 쓸까? 즉 너와 너의 차이가 수수료가 된다고. 맞아요? 그게 수수료야. 4. 얘는 좀 쉽다. 자, 11.64가 수수료. 굉장히 수수료가 크죠? 얘는 수수료가 별로 1000 얼마일 때가 막 19점 얼마였는데 얘는 166에 대해서 수수료를 11점 얼마를 내. 그래, 그럴 수 있죠. 자, 근데 요거에다가 얼마? 0.3을 실제로 곱해서 더한 게 너의 수수료인데 그럼 그 수수료를 어디다 빼야 돼? 여기다 빼줘야 돼요. 이렇게. 왜냐면 이게 원래 위안화의 가치고 이거 거꾸로 다시 밑에 거에다 미안해. 더해줘야 된다. 이렇게 166.31 여기다가 더해줘야 돼요. 봐봐. 원래 위안화는 166.31이야. 근데 내가 수수료 때문에 비싸게 샀어야 됐어. 근데 그 수수료가 원래 11.64였는데 그 수수료를 0.3배를 해서 줄여주겠다는 거야. 하지만 수수료는 줄었지만 내가 위안화에 대해서 지불해야 되는 돈은 166.31보다는 더 많이 내야 된다고. 원래 가치보다는 더 많이 내야 된다고. 수수료니까. 그래서 곱해서 더하면 돼요. 3 곱합시다. 3.392야? 492. 그래서 이게 경제수학 아니면 경제산수입니다. 이게 경제산수예요. 또 더합니다. 20891 뭐 이렇게 되나요? 그럼 169.801 나누기 169.802 그래서 아까 광학용 계산기 얘기했죠? 그럼 계산하면 끝이에요. 돼요? 나눠야 되죠. 왜냐면 내가 몇 위안을 얻게 되는가? 1 아니지. 그렇죠. 1 위안당 이만큼 원인 거니까 나눠야 돼요. 계산기 써야지 뭐 어떻게 이거. 아니 뭐 근데 뭐 이렇게 나오겠죠. 단 소수점 무슨 아래 뭐 첫째 자리까지만 해서 반올림 해라 라든지 뭐 그냥 뭐 이렇게 됐어요? 됐죠? 할 수 있겠어? 야, 방식이 어렵진 않아. 논리가 조금 논리가 어렵진 않은데 계산이 거지 같아요. 경제 산수야. 다음 시간은 수학적으로도 좀 계산할 것들이 좀 어렵기도 하고 상황에 대한 이해도 좀 어려운데 얘는 개인적으로는 요 5번 문제를 제외하고는 앞에서 어려운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자, 뒤에 보시면 단원 환율의 계산 뭐 해갖고 뭐 있는데 뭐 안 어렵습니다. 됐죠? 단원 마무리 별거 없고. 환율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나눠서 표현한다. 아까 해줬죠? 우리가 $1 환율인지 달러 원 환율인지 미국에선 달러 원 환율을 쓸 거라고. 1200분의 1달러 퍼 원인 거죠. 1원을 얻기 위해서 1200분의 1달러를 내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에선 1달러를 얻기 위해서 1200원을 내야 되는 거고 뭐가 기준이 되느냐? 됐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